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 그러니까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수행원 등을 태운 대통령 전용기는 오늘 새벽 서울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같은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실 참모, 정부 관계자가 마중 나왔습니다.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참석은 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이뤄진 첫 해외 방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의 첫 해외 방문이자 다자 외교 데뷔전이 마무리됐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은 불발됐지만 취임 후 짧은 시간 안에 정상 외교를 복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2주도 채 되지 않아 G7 정상회의 참석으로 국제 외교 무대에 섰습니다. 남아공을 시작으로 호주와 브라질 등 초청국은 물론 캐나다, 영국 등 G7 회원국 정상들과 마주 앉으며 정상 외교 데뷔전을 치른 겁니다. 특히 관심사였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첫 회담에서는 두 나라의 미래지향적 관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마치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처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으로 좀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정상회의 확대 세션에선 안정적인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 의지를 나타내며 반도체 공급망 핵심 국가로서 책임감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이 촉박한 시간 속에서도 해외 방문을 결심한 것, 민주주의 한국이 돌아왔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된 건 아쉬운 대목으로 남습니다. 다음 달 상호관세 유예 만료를 앞두고 우리 입장을 피력하며 협상의 물꼬를 트려 했지만 다음을 기약하게 된 겁니다. 미 측으로부터는 그런 상황이 생긴 언저리에 저희한테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른 시일 안에 한미 정상회담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오는 24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이 대통령이 참석할지가 관심입니다. 다만 G7과 달리 나토회의는 자유진영의 군사동맹 성격이 짙어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동시에 주변 강국들과도 척을 지지 않겠다는 이 대통령의 균형 외교가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차와 2차를 합쳐 35조 원에 달하는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민생회복 지원금도 포함이 됐는데요. 보편 지원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 2차 추가 경정 예산을 모두 35조 원 규모에 근접해 편성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진행된 1차 추경에서 13조 8천억 원이 편성된 점을 고려하면 이번 2차 추경의 규모는 2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안엔 민주당이 줄곧 요구한 민생회복 지원금도 포함됐습니다. 지원 방식은 여당의 일관된 방침대로 전 국민 보편 지급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정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의견도 반영이 되어 있고 이번 추경의 의미를 민생 회복에 둔 만큼 소비 쿠폰 사업과 소상공인 채무 조정 예산 등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정부를 향해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추경을 편성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경기 살리기란 정부 여당의 추경 편성 취지엔 공감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포퓰리즘 성격의 정치 추경은 안 된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재정 확장이 자칫 물가 상승 압력이란 역효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재정을 확장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곧 물가 상승 압력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굉장히 고물가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생각만큼 금리는 인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추경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23일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될 계획입니다. 다만 추경안을 심사하려면 본회의를 열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준비가 필요하지만 여야가 원구성에 합의하지 못한 만큼 이견을 좁히는 과정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증인 참고인 채택과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정회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첫 전체 회를 열고 증인과 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논의했지만 의결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특위는 다만 애초 합의한 대로 오는 24일에서 25일 인사청문회 개최를 위한 실시 계획서와 또 자료 제출 요구안은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규탄하기 위한 회의를 엽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원석 원내대표, 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비리백화점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오늘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인사 검증 자리로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장 후보 자리는 특수성을 고려해 도덕성 등 개인 신상을 다루는 질의는 공개로 또 안보 관련 사안은 비공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대북 포용 정책을 강조해온 이 후보자의 대북관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라 이를 두고 여야 사이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내부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 이후에 당내 쇄신에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죠. 하지만 정작 그 방법을 두고는 갑론을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당장 지도부부터 개혁 방법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논의가 공전하고 있는 건데요. 제1야당의 내홍 상황을 박정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틀째 선수별 간담회를 열고 대선 패배 수습책과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조속한 전당대회 개최와 함께 당의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자신이 띄운 혁신위원회 출범에도 공감대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혁신위원회를 출범을 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다른 얘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시했던 안을 포함을 해서 구주류를 중심으로는 개혁도 결국 누가 어떻게 하느냐의 정당성이 중요하다며 송 원내대표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인데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한 날선 반응도 나왔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개혁이란 이름으로 혼자 발표하는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역시 비민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 위원장은 여전히 개혁안을 즉각 실행해야 하고 혁신위는 다음 지도부 몫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혁신위 문제로 개혁 논의를 공전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취지로 쇄신의 명분과 동력은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실망하신 중도층 또 보수층 시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는 많은 의원분들께서 심각히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친한계에서는 김 위원장의 개혁안에 대한 지지가 이어지는데 사실상 주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개파간 주도권 다툼으로 흐르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부터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안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입장이고 그것이 안 되면은 비대위원장의 얘기대로 당원 투표를 통해서라도 당 지도부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오히려 내용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 속에 김 비대위원장과 송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당원 여론조사를 포함해 입장차가 확실한 개혁안보다는 빠른 전당대회 개최와 공석 상태인 비대위원 구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습니다. 국민의힘이 쇄신안을 두고 당원 투표와 혁신위 구성으로 의견이 엇갈려 합의안을 찾지 못하면 김 비대위원장 임기가 끝나는 이번 달 말까지 혼란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이른바 3대 특검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출범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죠.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김 여사에게 거듭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 측은 특검 조사를 받겠다면서 검찰 소환에는 불응한다는 입장인데요. 건강 문제 역시 변수로 꼽힙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의혹 수사팀의 동시 소환 통보에 또다시 못 간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출범을 코앞에 둔 특검이 같은 내용을 다루는 만큼 특검에서 소환하면 그때 출석하겠다는 겁니다. 또 현재 지병으로 입원 중인 김 여사가 퇴원하려면 2주 정도가 소요될 것 같다는 전망입니다. 김 여사에 대한 소환이 또 불발된다면 검찰로서는 강제 수사나 기소 등 처분 여부를 두고 고심이 깊어질 거로 보입니다. 3특검 가운데 가장 먼저 특검보 인선을 매듭 짓고 수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김건희 특검에 바통을 넘길 필요성 때문입니다. 특검 준비 기간에 도이치 재수사팀이 김건희 여사 기소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그 부분을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정부 소유 서울 광화문 소재 빌딩을 사무실로 낙점하고 늦어도 7월 초에는 수사 착수하도록 준비를 마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 전까지 사용할 임시 사무실도 마련했는데 이미 민특검을 비롯한 구성원들이 출근하고 있는 만큼 이번 주부터 기록 검토도 시작될 거로 예상됩니다. 다만 일각에선 특검 출범 전에도 기존 수사팀이 특검과의 협의를 거치면 강제 수사를 시도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김 여사 관련 의혹 가운데 하나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재수사팀이 이번에 확보한 김 여사의 녹취는 초기 수사팀이 놓쳤던 부분입니다.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검찰은 2차 주포를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가 조작에 활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김건희 여사 계좌는 6개. 서울중앙지검은 앞선 수사 과정에서 거래 내역 등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증권사 전화 주문 녹취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는데 재수사팀이 이번에 확보한 미래에셋 것만 빠졌습니다. 미래에셋 계좌의 경우 다른 증권사와 달리 HTS 시스템으로 거래됐습니다. HTS 시스템은 본인 인증을 거쳐 PC로 직접 거래해 증권사 직원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이상 거래라고 해도 주문을 하는 통화 녹취가 없었을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재수사팀은 이상 거래로 한정하지 않고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소통한 기록을 모두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수사를 맡은 서울고검은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나누는 대화에서 시세 조종을 인식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와 통화한 직원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와 비슷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직원은 앞서 초기 수사 때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검찰 재수사팀은 7초 매매 의혹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하나인 2차 주포를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지만 특검이 공식적으로 출범하기까지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3대 특검 중에 가장 먼저 특검보 임명을 마친 민중기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 사건을 수사해왔던 검찰청 수뇌부들을 잇따라 만나고 금융감독원도 방문했습니다. 다른 특검들도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정식 출범을 위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가장 먼저 임명된 김건희 특검의 특검보들은 정치적 고려나 외부 압력에 흔들림 없이 국민들의 관심에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민특검은 당장 오후부터 김형근, 박상진, 오정희, 문홍주 특검보와 함께 김 여사 수사를 맡아온 검찰 수뇌부들을 만나며 수사를 위한 첫 발을 뗐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재수사를 지휘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시작으로 명태균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박승환 검사장 직무대리와 건진법사 의혹을 맡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신흥석 검사장과도 잇따라 면담했습니다. 또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인력 파견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넘겨받을 사건 진행 정도와 이런 것들을 좀 여쭤봤고요. 담당하던 검사님들이라든가 수사관님들 어느 정도 파견받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하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특검부 후보자 인선에 어려움을 겪은 이명현 최상병 특검은 고 이해람 중사 사망사건 특검 사무실로 쓰였던 서초동 건물의 터를 잡고 수사팀 가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조직이나 그런 내부 사정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점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검보 임명을 기다리고 있는 조은성 내란 특검은 대검의 고검 검사급 9명의 파견을 요청하는 등 실무 수사 인력을 확보했습니다. 일부는 벌써 사건 내용 파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는데 추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검사들도 파견받을 전망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대선 사전투표 과정에서 기표된 투표용지가 회송용 봉투에서 발견돼 논란이 됐었죠. 선관위는 자작극이 의심됐다고 주장했었지만 경찰이 수사를 해봤더니 투표 사무원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관리가 미흡했던 건 선관위였는데 이를 발견하고 신고한 유권자의 잘못으로 몰아간 겁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이번 대선 사전투표 과정에서 기표된 용지가 회송용 봉투에서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선관위는 자작극이 의심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 사례는 한 번도 없었고요. 그분이랑 같이 오셨던 분들이 어떤 이제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그런 분들. 그런데 경찰 수사 결과 투표 사무원이 회송용 봉투를 2장 교부하는 실수를 하면서 벌어진 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투표 사무원이 관외 투표자 A씨에게 투표지 한 매와 회송용 봉투 2개를 건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씨는 기표한 뒤에야 자신이 받은 봉투가 2개라는 사실을 인지했는데 한 개는 주소 라벨이 붙어 있었고 다른 한 개는 붙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A씨 역시 착각해 주소 라벨이 붙지 않은 봉투에 기표한 투표 용지를 넣은 채 투표 사무원에게 되돌려줬고 주소 라벨이 붙은 봉투를 비어있는 상태로 투표함에 넣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로부터 기표 용지가 들어있는 회송용 봉투를 받은 투표 사무원이 이 봉투를 그대로 다른 투표자인 B씨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통화 내역과 CCTV 등을 포함한 현재까지 수사 내용을 종합할 때 A씨와 B씨에게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씨는 신고 이후 정상적으로 투표를 마쳤는데 A씨의 투표용지는 외부에 공개되면서 무효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관위는 회송용 봉투를 2개 교부한 것은 단순 실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전투표 기간 부정선거 주장 단체 등의 투표 방해 행위가 많아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수사를 의뢰한 것이었다며 기표된 투표지가 들어있는 봉투를 처음으로 발견하고 알린 B씨를 의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기간 선관위의 부실 관리 논란이 잇따른 가운데 이번에는 선관위의 잘못으로 생긴 문제를 애꿎은 유권자의 책임으로 몰아갔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이번엔 중동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죠. 하메네이가 항복을 거부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인내가 바닥났다면서 최후 통첩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란 공격에 미국이 가담할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직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권증규 특파원, 미국의 이란 공격 여부가 최대 관심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최후 통첩을 보냈다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인내가 이미 바닥났고 그래서 지금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최후 통첩을 보냈는지 질문에는 그렇게 볼 수 있다며 최후의 최후 통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들어보시죠. You could say so. They know what's happening. Maybe you could call it the ultimate ultimatum, right? What essentially was that, though? Oh, I don't want to say it. Look, I mean, give me a break. Thank you very much. We have a great team behind us.
조금 전에는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미군이 동참할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협상의 문은 아직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 공격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직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I have ideas as to what to do, but I haven't made a final. I like to make the final decision 1 second before it's due, because things change. I mean, especially with war, things change with war. It can go from one extreme to the other. War is very bad. The owner of the team is a fantastic business person. 미국 국방장관 이야기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공격 지시 이렇게 내리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한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국방부의 임무는 다양한 선택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내려지면 집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헤그세스 장관 발언 들어보시죠. There's only one person that was elected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American people elected him to make these decisions on their behalf. And if and when those decisions are made, the department is prepared to execute. 이런 가운데 미군은 유럽으로 보낼 예정이던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을 이스라엘 인근인 동지중해로 파견했습니다. 이로써 중동 지역에만 미군 항공모함 3척이 주둔하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는 이스라엘에 체류하는 미국 시민을 철수시킬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중동 전쟁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여파로 물가 인상 우려가 커지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또 한 번 동결했습니다. 특히 연말 소비자 물가 상승률 예측을 2.7%에서 3%로 상향 조정한 반면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은 1.7%에서 1.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뉴욕 지국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이수윤 특파원, 연준이 4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했죠? 네, 그렇습니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현행 4.25%에서 4.5%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관세 인상이 물가를 끌어올리고 경제 활동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관세가 유통망을 거쳐서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In support of our goals, today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decided to leave our policy interest rate unchanged. We believe that the current stance of monetary policy leaves us well positioned to respond in a timely way to potential economic developments. 연준은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 2차례 인하 예측을 유지하며 물가 상승률이 다소 높고 경제 전망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연말 소비자 물가 상승률 예측을 2.7%에서 3%로 상향 조정한 반면에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은 1.7%에서 1.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실업률은 종전에 4.4%에서 4.5%로 하향 조정했는데 파월은 노동시장이 완만하게 계속 냉각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현재 낮은 실업률이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이 같은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준은 올해 연말 금리 전망을 3.9%로 유지했고 내년 말 금리 전망을 종전 3.4%에서 3.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0.25%포인트 금리를 내린 연준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올해 1월 이후 4차례 연속 동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동결 결정으로 2.5%인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차는 상단 기준으로 2%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준이 신경을 쓰는 거는 소비자 물가보다는 PCE,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 쪽, 이쪽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이쪽의 전망치는 높이고 성장률 전망치는 낮췄다. 그렇다면 미국의 경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전망을 한 셈인데 일단 트럼프는 연준이 그래도 금리를 2%포인트 더 낮춰야 한다. 이러면서 연준을 비판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금리를 2%포인트, 2.5%포인트 내리면 7천억에서 8천억 달러를 절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의 기준 금리를 2.25%에서 2.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미인데 1%포인트를 낮추라는 최근 자신의 발언보다 한층 더 수위를 높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We should be 2 points lower. It'd be nice to be 2.5 points lower. We'd be saving $800 billion, $700 billion. It's a lot of money, right? Thank you. For nothing. For absolutely nothing. 트럼프는 일기 때 자신이 임명한 파월 의장이 형편없이 일을 했다면서 자기 자신이 연준 의장을 스스로 임명하는 게 허용될지 모르겠다며 자신이 연준보다 훨씬 더 일을 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유럽은 10번 금리를 인하하는 사이에 단 한 번도 금리를 내리지 않은 파월이 인플레이션을 걱정한다고 지적하면서 6개월이나 9개월 뒤에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찾아오면 그때 금리를 낮추거나 올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금리 인하를 그냥 거부하는 똑똑하지 않은 사람, 즉 파월이 나라에 손실을 입히고 있다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난하고 친절하게 자신이 대해줬는데도 정치적인 파월이 자신을 싫어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또 파월을 9개월 뒤 임기 만료 전까지 해임하지는 않겠지만 절대로 재임명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자신이 100% 옳았고 파월은 틀렸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우리나라 물가도 만만치가 않죠. 달걀에서 가공식품까지 식품 가격이 전방위로 오르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동 사태로 국제 유가까지 치솟으며 물가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트에 진열된 39 달걀 한 판. 최근 가격이 오르며 일부 제품은 이미 10,000원을 넘겼습니다. 이번 달 달걀 산지 가격은 5,700원대로 지난해와 비교해 17.4% 올랐고 소매 가격도 8% 올랐습니다. 오른 것은 달걀만이 아닙니다.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모두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2달 연속 4%대를 기록했고 외식 물가 상승률도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 1.9%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전 이제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안 살 수가 없는데 뭐 과자류도 그렇고 라면류부터 해가지고 먹는 건 다 올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코로나 이후 급등한 식료품 물가가 OECD 평균 물가를 크게 웃돈다며 특히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높아진 가계 체감 물가는 물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줘 결국 물가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 활력 저하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 여력 확충, 유통 구조 개선과 같은 구조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더욱 고민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식품 원재료와 인건비 등 생산 요소에 들어가는 비용인 투입 물가 상승과 식품 물가 상승이 비례하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투입 물가를 잡는 것이 정부의 우선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가공식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 관세를 확대 연장하고 유통구조 개혁 테이프를 구성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가 요동치면서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생산비와 물류비 등 투입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제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의식주와 관련된 필수 생활 물가가 다른 주요국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 높아 소비 회복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100대 기업이 임금과 기부, 세금 등으로 우리 경제에 기여한 금액이 모두 합쳐 1,600조 원을 넘어섰고 이 가운데 삼성전자가 1위를 차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화오션과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가 현재 노사 간에 진행 중이던 모든 고소 고발 사건을 일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해외여행 수요 증가로 여행자 보험 가입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많이 보상이 이루어진 항목은 해외 실손 의료비로 조사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다음 달 3일까지 3주 동안 국제선 34개 노선에서 최대 10,000마일리지를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민생 회복을 위한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조 원 이상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무위원들과 심의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추경안에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과 민생회복 지원금 등이 포함됐는데요. 지원금의 경우에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취약계층에는 추가 지원하는 방안이 예상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5년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부처별로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국정과제 설계에 착수했습니다. 위원회는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면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는데요. 부처들의 공약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사흘 동안 진행되는 국정기획위원회 부처별 업무보고 첫날, 기획재정부와 대면한 자리에선 어두운 경제 여건의 민낯을 조명했습니다. 제2의 IMF란 말이 나올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며 신속한 추가 경정 예산 편성 필요성에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적극적 거시 정책을 통해서 경기 민생 회복을 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국무회의 통과시켜서 23일 날 국회에 제출한다 이런 스케줄을. 업종별, 지역별 격차 문제 해소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경제 공약인 인공지능 분야 100조 원 투자 방안 등 기술주도 성장 전략도 논의했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지금처럼 인수위 없이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하면 부처들의 공약 이해도가 떨어진다며 국민에게 보고한다는 마음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시간도 비슷했고 상황도 굉장히 비슷한데 실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과 관련된 업무 보고의 내용이 좀 덜 충실했다라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분과별 업무 외에도 국정비전이나 정부 조직 개편 관련 TF를 출범하고 시민들의 정치 행정 참여 관련 TF 등을 새롭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국민이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온라인 소통 플랫폼도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국정기획위는 국민 의견까지 경청해 오는 8월까지 100대 국정과제와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기재부가 다음 달 말까지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확정해야 하는 만큼 속도감 있는 정책 설계에 나설 거로 전망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이 국정기획위원회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정부 부처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오늘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비공개 운영위원회를 연 뒤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의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관세청과 고용노동부, 법제처 등 모두 15개 부처의 업무 보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러시아 추가 파병에 대해 우려할 일이라며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도 분명히 밝혔는데요. 북한은 파병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북러 밀착을 과시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러시아가 북한군 6,000명을 추가 파병받기로 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우려할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지지하지 않는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외교부도 북러가 불법적인 협력을 지속하는 데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 해외 노동자 고용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에 이어 북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의 서기의 면담 사실을 신속하게 보도하며 북러 간 밀착을 과시했습니다. 다만 북한 매체는 추가 파병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두 나라 간 조약의 범위 내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협조할 내용들을 확정하시고 관련 계획들을 수락하셨으며 북한의 이번 추가 파병 결정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러시아로 보내진 파견 북한군은 2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비교적 단기간에 이뤄진 대규모 파병이란 점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경제와 군사,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응한 반대급부를 요구했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병 1인당 월 2,000달러가량으로 추정되는 외화벌이는 기본으로 낡은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를 위한 군사 기술이 이미 상당 부분 이전됐을 거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위성 기술이나 ICBM 기술은 미국을 자극하거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대미 공격 능력이니까. 따라서 그 부분은 좀 조심하고 있는 것 같다. 쇼이구가 이번에 가서 김정은 방문까지 논의했을 가능성도 있죠. 최근 이스라엘의 기습적인 핵시설 선제 공격과 이란의 반격이 북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란 관측도 나오는데 쇼이구 방북을 계기로 북러 간 관련 논의가 이뤄졌을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네, 그렇다면 북한이 왜 러시아에 공병을 파병하려 하는 걸까요? 그 배경과 목적에 관심이 쏠립니다. 국제사회의 휴전 압박을 받고 있는 러시아가 마지막 대공세에 나설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러시아는 북한 공병대가 쿠르스크 재건 임무를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заминированных территорий, других взрывоопасных предметов, это сотни гектар, это сотни километров разрушенных линий электропередач, дорог, коммуникаций,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домов.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투 공병이 투입되는 전쟁 양상을 보면 다른 업무에 투입될 가능성도 큽니다. 전투 공병은 적이 설치한 지뢰나 장애물, 파괴된 교량 등을 신속히 극복하고 새로운 진격로를 개척합니다. 지뢰와 철조망 등 장애물을 설치해 적의 진격을 막거나 저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진지 구축과 방호 시설 설치로 아군 생존성을 높이고 보급로도 확보합니다. 결국 전투 공병의 투입은 전선이 복잡해지고 승패가 좌우되는 국면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관계자와 분석가들은 미국과 유럽의 휴전 압박이 더 거세지기 전에 러시아가 대대적인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현재 전체 영토의 70%를 점령한 동부 도네츠크 지역이 주요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They produce 4 times as much ammunition as the whole of NATO is producing as we speak. They are reconstituting their armies. Their whole economy is on a war footing. 북한은 진지 구축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습니다. 새로운 위치를 확보할 때마다 방어 구조물을 설치하는 러시아는 전쟁 초기부터 북한 공병 부대에 관심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지난해 10월 도네츠크 점령지에 소규모 북한 공병 부대를 주둔시킨 적이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무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집니다. 서울 한낮 기온이 33도까지 치솟으면서 또다시 올 최고 기온을 경신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대부분 맑겠지만 하늘빛이 점차 흐려지겠고요.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충남과 남부 내륙에, 밤에는 서울 등 그 밖의 중서부 지역에도 첫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중서부와 전북 북부에 최고 100에서 120mm 이상, 그 밖의 남부 내륙에도 최고 6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내일 오후부터 모레 낮 사이 곳곳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호우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1.1도로 출발하고 있지만 강원 동해안 지역은 강릉이 26.6도로 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33도, 청주 34도, 대구도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주말까지, 남부지방은 다음 주 초반까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인천에서 교통사고로 에어백이 터지면서 화재 5인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충남 천안에서는 지름 30cm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앞부분이 망가진 차량 2대가 도로에 멈춰서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인천 심곡동에서 골목을 나오던 택시가 직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에어백이 터지면서 날린 분진 탓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충남 천안시 성정동에선 차로 한복판 땅이 지름 30cm 크기로 꺼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시청 관계자는 구멍 아래 빈 공간이 지름 2m, 깊이 2m 규모로 보인다면서 땅을 파내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전북 김제시 황산면에 있는 양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닭 15,00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 경기 양주시 은현면에 있는 고물상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옮겨 붙은 건물과 창고는 모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계량기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됐다고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성매매업소 이용객들의 전화번호 같은 각종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공유하는 휴대전화 앱을 제공하고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른바 진상고객인지 이런 내용들, 성매수남의 특징은 물론이고요. 과거에 업소를 단속했거나 수사한 경찰관의 번호까지 공유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성매매업소 업주들이 이용하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화면입니다. 검색창에 경찰관 전화번호를 무작위로 입력했더니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이라는 정보가 빨간 글자로 여러 개 뜹니다. 업주들이 자신의 업소를 수사하거나 단속한 적 있는 경찰관 정보를 공유한 겁니다. 수사를 했던 경찰관 전화번호까지 지향돼 있어서 향후 경찰의 단속을 피하는 데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앱에서는 성매매업소 이용객들의 전화번호도 공유됐습니다. 성매매업주 휴대전화에 입력한 전화번호와 정보가 자동으로 앱에 등록됐는데 성매수남, 단속경찰관 등의 연락처 400만 개가 모였습니다. 업주 2,500여 명이 앱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은 성매수남의 이용 횟수와 성적 취향까지 기록했습니다. 특히 문제를 일으킨 이용객은 이른바 진상 고객으로 표시하고 피했습니다. 업주들은 한 달에 10만 원에서 6개월에 45만 원을 내고 앱을 사용했습니다. 경찰은 이 휴대전화 앱을 배포하고 운영한 혐의로 31살 총책과 29살 실장 2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부터 2년 동안 성매매 업주들에게 앱을 제공하고 이용료 명목으로 46억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생긴 돈으론 고가의 시계를 사거나 외제차를 구매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익 가운데 절반은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앱 개발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해당 앱을 차단하고 개발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프랑스 의류 브랜드의 가품을 만들어서 전문 판매 업체에 납품한 공장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2년 넘게 온 오프라인으로 가품을 판매해 왔는데요. 현장에서 압수한 물품의 금액만 7억 원어치가 넘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경찰이 빌라 건물 안으로 들어서고 3층으로 올라가니 의류 제조 시설이 나옵니다. 네, 수용자 400하고 300 나왔습니다. 티셔츠는 물론 상표도 상자 안에 가득한데 모두 가짜입니다. 국내에서 못 만듭니다. 이 만드는 자체가 문제죠, 그렇죠? 프랑스 유명 의류 브랜드의 가품을 만들던 공장인데 기동 순찰대의 순찰 과정에서 단속된 겁니다. 이 공장은 2년 넘게 해당 브랜드의 가품을 만들어 전문 판매업체에 공급해온 거로 파악됐는데 단속 당일 경찰에 압수된 티셔츠만 3,600여 장에 이릅니다. 모두 7억 3천만 원 상당으로 가짜 라벨도 15,000장 넘게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정가 25만 원 상당인 반소매 티셔츠의 가품을 온라인에서 20만 원, 오프라인에서 5만 원 정도에 팔았던 거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가품 의류 판매업체를 단속했는데 이 과정에서 중랑구에 납품 공장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당구를 순찰하며 실제 공장의 위치를 확인했고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공장 관리자 2명과 업체 사장 1명까지 모두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자세한 범행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신기입니다. 지난해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받다 숨진 훈련병 사건이 있었죠. 중대장과 부중대장 등 당시 지휘관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는데 중대장의 경우 원심보다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입소 9일차 신병 6명을 상대로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 이른바 얼차려가 진행됐습니다. 땡볕에 책으로 채운 군장을 메고 선착순 달리기와 팔굽혀펴기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모 훈련병은 연병장에 쓰러져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얼차려를 지시한 건 중대장과 부중대장 등 20대 장교 2명. 이들은 형법상 학대치사와 군형법상 직권남용 가혹행위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본 1심 재판부는 중대장 강모 대위에게 징역 5년, 부중대장 남모 중위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피고인들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고 공탁을 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양형을 전혀 줄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대장 강대위의 경우 죄값이 늘어 5년 6개월, 부중대장 남중위는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이 내려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피고인들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 것과 달리 피해자별로 가혹 행위와 학대 양상이 다른 만큼 피고인들이 별개의 범죄를 여러 건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형량을 늘렸습니다. 입대한 지 10일 만에 썩고 병든 군대의 지휘처리 속에서 죽여진 박의 죽음을 통하여 군대야말로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 판결 직후 박 훈련병 유가족과 군인권센터는 군 지휘관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더해 장병 인권과 의무복무 병사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국방부에 촉구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법원이 독자활동 제동에 불복한 뉴진스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뉴진스는 소속사와 함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 가운데 앞으로의 행보도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소속사 어도어와 신뢰관계가 파탄나 나가겠다는 뉴진스 주장을 법원이 다시 한번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법원은 소속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멤버들 독자활동을 제한했고 4월 멤버들 이의 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상급법원이 또다시 소속사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법원은 당사자 사이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할 경우 소속사는 그간의 투자 성과를 모두 잃게 되지만 멤버들은 모든 성과를 독점적으로 누리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멤버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난 5일 본안 소송에서 합의를 권유하는 재판부 제안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지난달 법원은 뉴진스가 소속사 승인 없이 활동하면 한 번에 1인당 10억 원을 내야 한다고 결정한 만큼 본안 소송 1심 선고 전까지 독자 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소속사는 멤버들 활동 중단 속에서 과거 촬영했던 영상 클립을 공식 계정에 꾸준히 올리고 음원의 4억 스트리밍 돌파 사실을 알리며 뉴진스 홍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진 뉴진스의 활동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팬들의 안타까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걸그룹 블랙핑크 콘서트표를 위조해서 판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그젯밤 9시 20분쯤 동작구에 있는 카페에서 가짜표를 팔려다가 사기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그동안 가짜표 500여 장을 팔아 8천만 원 정도를 챙긴 것으로 보고 공범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해 그룹 NCT를 탈퇴한 가수 테일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수 준강간 혐의를 받는 테일과 공범 2명의 첫 공판을 연 뒤 변론을 마쳤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외국인 여성 여행객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도 극히 불량하다며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6월 19일) 목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G7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 다자 외교 데뷔 무대였는데요. 외교 스타일은 어땠는지 보시죠. 네, 스몰 토크를 하면서 교감 외교를 펼쳤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특유의 친화력과 유머를 활용해 격이 없는 대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는데요. 왼쪽 사진의 인도 모디 총리에게는 인도 영화를 좋아한다면서 이야기를 풀어갔고요. 오른쪽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의 회담에선 소년공 시절에 왼팔을 다쳤던 일화를 먼저 풀어놨습니다. 또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에게는 80%에 달하는 높은 지지율 비결을 물어봤는데요. 일주일에 3, 4일은 직접 시민과 대화하고 야당과 토론한다는 답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카니 캐나다 총리,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스타머 영국 총리와 악수를 나누는 장면도 보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G7 회의 기간 동안 정상회담을 하지 못한 정상들과도 중간중간에 담소를 나눴다고 전해집니다. 다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한미 정상회담은 불발됐죠. 다음 주에 예정된 나토 정상회의에 이 대통령이 간다면 그때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음 서울신문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엿새째 이어진 가운데 현지 교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기사입니다. 방공호를 오가느라 잠도 못 자고요. 또 인접한 요르단까지도 미사일 파편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왼쪽 사진은 이스라엘의 한 지하철역입니다. 시민들이 침낭을 펴고 이란의 미사일 공습에 대비해 하룻밤 묵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요르단의 수도 암만 상공인데요. 이란이 발사한 걸로 추정되는 미사일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날아가는 모습입니다. 중동 교민들이 전하는 현재의 참상은 어떨까요? 공습 규모나 기간 등이 이전엔 겪어보지 못했던 차원의 다른 수준의 공포라고 말합니다. 미사일이 날아올까 봐 하늘만 보게 되고요. 탄내와 함께 기괴한 소리가 들리고 건물도 흔들린다고 합니다. 휴대전화에서 재난 문자와 사이렌이 계속 울리는 건 기본이고요. 이스라엘 교민들은 요르단 한인사회에 도움을 요청해서 국경으로 이동한 뒤에 요르단으로 탈출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육로 피난 행렬의 폭염까지 극성이라서 그야말로 아비규환이라고 하네요. 현지 한인사회에선 최소 2주 이상은 격한 전쟁 상태가 계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교민 다수가 정부에서 전세기를 보내주면 한국으로 가겠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 경향신문입니다. 밤새 숏폰 보다가 잠 제대로 못 잔 학생 또는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라면 잠시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 6명 중에 1명이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초사, 중1, 고1 학생 123만여 명과 보호자 23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17.2%의 학생이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21만 명이 넘는 초중고생이 인터넷, 스마트폰 때문에 자기조절이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학년별로는 중학생이 85,487명, 40.1%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고등학생과 초등학생 순이었습니다.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2만 명가량 많았습니다. 또 인터넷과 스마트폰 모두 과의존 위험군인 청소년도 8만 명에 달했고요.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기상과 수면, 운동 시간 등 전반적인 생활 습관에 관심을 두고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또 외로울수록 인터넷과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아진다고 하니까요. 자녀가 주변 가족, 친구와 소통이 원활한지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6월 19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전 세계의 시선이 이스라엘과 이란에 쏠린 사이에도 가자 지구의 비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또 군의 총격으로 하루 사이에 140명이 숨졌다고 팔레스타인 측이 밝혔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가자 지구의 한 병원입니다. 시신과 다친 사람들, 울부짖는 가족들로 아수라장입니다. 굶주림에 식량 배급소로 몰려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군이 총을 쐈다고 목격자들은 말합니다. بعد ما خلصت الشاحنات والناس بتستنى قاعدة طلعت الدبابة وطبت الطخ فينا كله مات كله أكل هاي اللي طلعت فيها بقى هاي اللي طلعت فيها 가자 지구를 향한 이스라엘의 공습은 밤낮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난민 캠프에까지 떨어진 폭탄에 주민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الإصابات متعددة كان الأغلبية نتيجة قصف وهناك عدد شهداء كثير نتيجة القصف. 현지 보건당국은 17일부터 18일까지 하루 동안 가자 지구에서 140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국제사회의 관심이 이란과 이스라엘에 쏠려 가자 지구의 참상이 가려지고 있다고 한탄합니다. نبعتهم يجيبوا لنا أكل عشان ما نموتش ما حدش متطلع التهوا العالم كله في إيران وتركونا إحنا من 7 أكتوبر إحنا بنعاني. 이스라엘군은 식량 배급소 총격에 대해 군에 위협적으로 다가선 사람에게 경고 사격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폴커 튀르크 UN 인권 최고 대표는 이스라엘이 식량을 무기화하고 있다며 배급소 총격 사건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목요일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롯데가 3점 홈런을 터뜨린 박재엽의 깜짝 활약을 앞세우면서 선두 한화를 물리치고 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양시찬 기자입니다. 투아웃 1, 2루 상황. 타석에 들어선 박재엽의 방망이가 시원하게 돌아갑니다. 좌측 담장을 훌쩍 넘기는 롯데의 선제 3점포. 지난해 지명받은 신인 포수 박재엽이 1군 데뷔 3타석 만에 맛본 감격스러운 첫 홈런입니다. 박재엽은 이 홈런을 포함해 2타수 2안타에 볼넷 2개를 골라 100% 출루에 성공하며 팀 공격에 선봉했었습니다. 박재엽은 이뿐만 아니라 한화 이원석의 번트가 떠오르자 몸을 던져 잡아내는 등 수비에서도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마운드에서는 좌완 홍민기가 시속 155km의 강속구를 뿌리며 깜짝 호투를 펼쳤습니다. 올 시즌 처음 선발로 나선 홍민기는 4이닝 동안 61개의 공을 던지면서 삼진 4개를 빼앗고 한 점만 내주는 기대 이상의 투구를 선보였습니다. 두 젊은 배터리의 활약 속 롯데는 선두 한화를 꺾고 연패에서 탈출했고 마무리 김원중은 롯데 구단 최초이자 KBO 역대 11번째로 150세이브 고지에 올라 의미를 더했습니다. 흔들릴 지연정 내가 막으면 우리 팀은 이긴다라는 그런 항상 좋은 생각으로 하고 있는 게 조금 좋은 것 같습니다. 삼성은 외국인 타자 디아즈가 연장 10회에 끝내기 석점포를 터뜨리는 등 멀티 홈런을 쏘아올리며 두산의 짜릿한 역전승을 신고했습니다. 광주에서 기아는 대타로 나선 이창진이 결승 2타점 적시타를 때리며 KT의 역전승을 거두고 4연승을 질주했습니다. 키움은 6이닝을 1실점으로 막은 하영민의 호투를 앞세워 SSG를 제압했습니다. NC와 난타전을 벌인 LG는 송찬희가 땅볼 타점을 올리며 9회 말 끝내기 승리를 챙겼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프로축구 광주가 10명이 싸운 불리한 상황에서도 제주의 4연승을 저지하고 귀중한 승리를 챙겼습니다. 광주는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제주와의 원정 경기에서 후반 시작 1분 만에 터진 정지훈의 결승골을 앞세워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광주는 후반 22분 이강현이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했지만 실점하지 않고 경기를 마무리하면서 5경기 만에 승리를 따냈습니다. 대전 원정에 나선 김천은 후반 12분 대전의 미드필더 이순민이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면서 수적 우위를 점했지만 득점하지 못하고 0대0으로 비겼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새싹 채소에 미네랄 처리수를 뿌려 키우면 기능성 물질 함량이 크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새싹 추출물과 삼산 배양근 등을 활용한 신물질도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원통형 재배기에 담긴 새싹 채소 종자에 미네랄 처리수를 뿌립니다.
실내 농장 내부는 새싹 채소가 자라기 좋은 온도와 습도로 조절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분석 결과 미네랄 처리수를 활용해 키운 브로콜리 새싹에서 기능성 물질 함량이 일반 브로콜리보다 50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혈당을 조절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바이오 미네랄 복합체도 다량 포함됐습니다. 한 벤처기업은 수확한 새싹 채소를 50도에서 나흘 동안 저온 건조한 다음 추출기로 기능성 음료를 개발했습니다. 새싹 채소는 다양한 기능성 물질이 풍부한데 이것을 건조하면서 그 다음에 또 저온으로 진공 추출을 해서 각종 음료나 내지는 식품의 첨가물로 다 이렇게 쓰여집니다. 최근에는 브로콜리 새싹 추출물과 산삼 배양근, 천마 등을 합성한 새로운 신물질도 개발돼 주목됩니다. 부산 가톨릭대학교 연구팀은 동물 실험 결과 이물질을 투여한 군에서 인지장애 개선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투여한 군과 투여하지 않은 군을 비교했을 때 길을 잘 찾아간다든지 동물 실험에서 행동적인 효과가 탁월한 걸 확인을 했었고, 농진청은 연구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면역 조절이나 혈당 조절 같은 그런 기능성을 함께 밝혀낼 예정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이나 식품 소재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새싹 채소의 기능성 강화 기술 개발이 건강식품 관련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일본 제철이 미국 철강 기업 US 스틸 인수를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제출은 현지 시간 18일 US 스틸 인수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치고 인수 비용 141억 달러, 약 19조 3천억 원을 납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제철은 US 스틸 주식을 전량 취득했고 US 스틸은 이날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을 폐지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의 장 초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오름세로 거래를 시작했는데요. 장 막판에 힘이 다 빠졌습니다. 결국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와 S&P 500은 약보합,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이 주목했던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죠. 이번에도 기준금리는 동결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멍청이라고 노골적으로 비난하면서 금리를 2%포인트나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압박 속에서도 연준이 또 동결을 택한 이유는 역시 트럼프입니다. 정책을 재점검할 때지 연준을 비난할 때가 아닙니다. 연준은 여전히 경제가 견고하다면서도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고 관세에 따른 불확실성이 줄긴 했지만 아직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경제 전망치를 대폭 수정했는데요. 금리 경로 자체는 연내 2차례 인하로 유지를 했지만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1.4%로 낮췄고요. 개인 소비 지출, 그러니까 PCE 물가 상승률 예상치는 2.7%에서 3%로 높였습니다. 시장에 부담을 준 소식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역시 중동 불안이죠.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일단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항복하지 않겠다면서 미국이 개입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도 간밤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미군을 동원해 이란을 직접 동원할지 공격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이란과 대화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 직전에는 이란이 협상을 원한다면서 너무 늦지 않았다는 말도 했죠. 약간 혼란스럽게 받아들여지는데요. 종합하자면 직접 공격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 이란과 대화하기에 늦긴 했지만 협상의 여지까지 차단한 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모로 불확실성은 이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간밤에 눈에 띈 종목은 바로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입니다. 주가는 1% 조금 넘게 하락했는데요. 주가와는 별개로 눈에 띄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자율주행 공유 차량인 로보택시 생산시설을 열었다는 건데요. 맞춤형 로보택시를 연간 최대 10,000대까지 생산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 로보택시는 이미 구글이 웨이모를 앞세워서 가장 앞서 있고요. 테슬라 역시 이달 안에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있죠.
아마존은 올해 말에 상용 서비스에 나서겠다는 계획인데요. 갈수록 치열해지는 로보택시의 경쟁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3분 뉴욕 증시였습니다. 오늘도 무더운 하루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1.1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지만 한낮 기온은 33도까지 치솟으면서 또다시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습도 높은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틈틈이 수분 섭취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대부분 맑겠지만 하늘빛이 점차 흐려지겠고요.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충남과 남부 내륙에, 밤에는 서울 등 그 밖의 중서부 지역에도 첫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중서부와 전북 북부에 최고 100에서 120mm 이상, 그 밖에 남부 내륙에도 최고 6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내일 오후부터 모레 낮 사이 곳곳에서 시간당 30에서 50mm의 호우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은 21.1도를 보이고 있지만 강릉은 26.6도로 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나타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대부분 33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서울과 대구 33도, 청주는 34도가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은 주말까지, 남부지방은 다음 주 초반까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비가 내리기 전까지 곳곳에서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게 치솟는 곳이 많겠습니다. 야외 활동 시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덧발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3분 뒤에 뉴스타트 3부가 계속됩니다.